교육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이슬입니다. 이렇게 5월의 마지막 날, 그것도 금요일에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다 감사하고요. 뜻깊은 자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6.15에서 이런 강연회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 여러분들 다 굉장히 기대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대되시죠? 너무 작은 기대인데요. 기대되시죠? 네. 저는 이제 기대감을 알았으니까 저희 이제 유명하고 우리 열렬히 운동하고 계시는 6.15 공동실천선언 미서부위원회 박영준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낮은 연방제라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6.15 공동선언 벌써 19주년 기념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귀한 분을 모셨죠, 그죠? 저에게는 더더욱이 각별한 분인데 82년인가 83년도에 한청년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시작한 정기열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연락을 드려갖고 LA 오셔서 강연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더니 원래 계획된 무릎 수술도 미루고 쩔뚝거리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다 나으면은 오시라고. 그만큼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된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다니시던 정기열 선배님을 오늘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서부 지역 6.15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행사의 메인인 정기열 박사님의 강연이 있을 텐데요. 잠깐 강사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기열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철학 박사,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정치학 박사, 그리고 현재 워싱턴 DC에 소재한 21세기 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요. 현재 아주 다양한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계신데 동경조선대학에서는 2001년부터, 중국 청와대학에서는 2009년부터, 그리고 조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2015년부터 초빙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The 21st Century라는 잡지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 2011년부터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 시작에 앞서서 강연 제목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 텐데요. 강연의 제목은 6.15 선언 19주년 기념 강연회이고 조미 관계 정상화 과제와 자주 평화 통일국가 탄생의 상관성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정기열 박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민족 통일운동사의 대단히 획기적인 이정표가 됐던 2000년 6.15 19주년을 맞아서 이 기념 강연에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자리, 귀한 시간에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 선생님들, 동지 후배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슴이 벅찰 정도로 고맙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005년 5월에 서울 모교에 들어가면서 영구 귀국하겠다고 한 사람이 13년 만에 미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은 기본 2005년, 6년, 1년만 서울에서 머물고 법무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서울에서는 다시 잊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서 그래서 가게 된 중국에서 지금까지 두 곳의 대학의 기본 사회과학원과 중국 칭화대에서 교편을 잡게 됐고 그 와중에 아까 우리 사회자 소개가 조선대학교에서는 2001년이 아니라 2011년부터
교수로 일하게 됐고 그러다 급기야는 그 남녘 동포가 한국 사람이 재미동포 신분으로 70년 역사를 가진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정치학부에 처음으로 밖에서 들어간 교수가 돼서 1년에 약 4, 5개월을 봄, 가을 학기에 평양에 가서 있기까지 하는 사람이 돼서 오늘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선생님, 어떤 분들께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서울 사람이 재미동포가 지난 40여 년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모두 19년은 서울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못 들어가 있고 대신 북녘에는 길이 열려서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미국 시민이 가지 못하게 된 기간을 빼고는 저도 몰랐는데 거기 분들이 제가 120번을 넘게 북녘을 방문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가는 숫자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북경에서 일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가는 일이 결심만 하면 바로 비행기표 자리에 있으면 바로 들어가고 했으니까 미국에 계신 동포들 경우에는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가는 곳마다 많은 그 북녘에 대한 흔히 말하는 북한에 대한 조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그 강연 자료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 사회자분이 저한테 사인을 주실 텐데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까지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그 우리 민족과 관련한 문제들 중에 특별히 북녘과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엔 새벽에 서울에서 급히 언론사에서 연락이 들어오기를 조선일보에 의하면 북한의 그 자기들 일종의 정보원들의 소식으로 세상에 전한다고 하면서 김영철 그 부위원장과 이전 하노이 회담 때 전격적으로 발탁됐던 전 스페인 대사 김혁철 대표가 처형되고 뭐 이랬다는 또 소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한테 아침 새벽에 연락이 와서 한 장에 걸쳐서 제 의견을 언론사에 보내드리고 왔는데 여튼 그런 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그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 흉금을 터놓고 편하게 6.15 19주년을 맞아서 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뽑은 이유는 그 선생님 잠깐 책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빌리겠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칭화대 교수로 2009년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로 가게 되면서 난데없이 영문 언론을 창간해서 일하게 되면서 언론인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는데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2011년 12월 17일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이틀 뒤에 언론인 신분으로 들어가서 그쪽 말로 국상 열흘 기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취재한 그 내용을 당시 평양 고려 호텔에서 서울 통일뉴스로 원고를 보내면서 시작된 주제가 조미 관계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쓴 표현이 처음으로 언론에 발표한 내용 표현이 그 이 책에 이렇게 제가 소개한 70년 조미 대결사라고 하는 주제로 2011년부터 정확하게 이 화두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올 2월 그 조선대학교에서 70년 조미 핵 대결사 제가 건방지게 완결판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 정상화를 반제 민족 자주 시각에서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만들어서 그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미관계 정상화 혹은 북미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 6.15 뜻깊은 19주년에 그 즈음해서
이 둘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당장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포함해서 지난 1세기를 넘긴 우리 민족의 이제는 많이 안 쓰는 표현이지만 그 민족 해방의 문제, 해방의 문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은 그 평화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룰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거창하게 이런 그 무슨 상관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그 오늘 강연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길 바라고, 그리고 허락하시면 제가 좀 윗도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반제이란 표현이 좀 우리 동포들에게는 어색하시지 않습니까?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이 반제란 표현이 선뜻 좀 낯설 수 있으시죠? 근데 제가 재미동포인데 지난 10년 넘게 중국, 일본을 그리고 북녘에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표현이, 이거 됩니까? 저 표현이 저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한데 혹 우리 미주 동포들에게는 좀 낯선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시간, 2시간 대화가 끝날 때쯤 돼서는 선생님들께도 이 표현이 좀 그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6.15를 김대중, 김정일 두 남북의 최고 지도자께서 그런 위대한 통일운동의 역사적 대이정표를 그 내딛었던 그 시점에서만 아니라 그 지금 잠깐 제가 정리해서 여기 가지고 온 1894년 올해가 그 동학혁명으로 알려진, 혹은 역사책에는 갑오농민 전쟁으로 알려진 그때로부터 만 125년이 돼서 그 이따 남녘 문재인 촛불 정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짚을 텐데 그 성에 안 차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온갖 식민과 분단 적폐를 뛰어넘어가는 과정에 한없이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 한편으론 올해 이낙연 총리가 그 갑오농민 전쟁 동학혁명 125주년을 국가기념 행사로 그 하는 것을 보고 남다른 그 감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학위 논문을 대학원 때부터 그 박사 논문에서도 그 케이스 스터디로 동학혁명을 다뤘기 때문에 좀 남다른 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 최근에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촛불혁명 뒤 촛불혁명으로 세운 이 들어와서 48년 4.3 항쟁으로부터는 지금 몇 년인가요? 그럼 이제 70년이 넘죠. 그렇죠? 71년이 된 이 4.3 항쟁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 큰 걸음들이 올해 다음 달 6월 20일 제주 4.3 항쟁 문제를 갖고 드디어 유엔에 들어가서 제주 4.3 포럼이라고 하는 게 유엔 차원에서 열리기까지 할 정도로 더디지만 그 역사 발전이 한편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까이는 5.18 요번에 우리가 지금 39주년을 맞으면서 그 이전 미군 정보 요원이었던 분과 또 이전 보안사 특명부대 책임을 맡았던 두 분의 양심 선언과 증언에 의해서 근 40년 만에 이런 묻혔던 진실들이 이 끔찍한 대국가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명박근혜 시대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부족해도 촛불의 힘으로 밀어 올린 어떤 이 시대에 가능하다 싶어서 그런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 저는 그
남녘의 그 광복 이런 표현을 쓰는 남녘을 포함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친 남녘을 먼저 위대한 반일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남쪽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북녘에서는 광주 민중 항쟁이라고 부르듯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런가 하면 약 1세기를 넘긴 북녘에서는 그 시기를 항일, 반일 민족해방 투쟁사 혹은 만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사 혹은 빨치산 투쟁사라고, 남과 북과 남이 같은 이전 시기에 대한 역사를 평가할 때 부르는 표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통일을 바로 마주보고 걸어가는 오늘 이 시점에는 우리들의 표현과 의식 속에 남과 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보는, 그래서 분단이 우리들 의식 속에 이렇게 우리들 의식 속 그 골수에까지 박아놓은 이 분단 의식을, 분단 용어를 이제는 우리는 자꾸 거두어내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6.15 14를 건너서 작년 4.27 때 그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제한 군사 분계선을 마치 저는 제 글에서 줄넘기 하듯 줄넘기 이렇게 뛰어넘듯이 두 분이 손을 마주 잡고 북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손잡고 북녘으로 넘어온 그 순간, 우리 민족만 아니라 일산 그 기자회견장에 모인 3,000명의 192개국에서 온 세상, 피부와 말과 문화와 전통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면서 눈물을 글썽였던 그 위대한 순간, 이 순간을 오늘 6.29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6.29를 포함한 그 이전 시기의 항일 민족 무장 투쟁사 혹은 반일 독립운동사,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는 4.27이라고 하는, 그리고 9.19까지 나아가서 남녘의 대통령이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천지물을 떠마시는 그 표현키 어려운 가슴 벅찬 감동이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 민족 1억에 가까운 우리 민족 모두를 가슴 벅차게 했던 그 순간이,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우리들 피 속에 흘러내려져 오면서 오늘 6.15 19주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좀 표현을 올리면 선생님들께 또 익숙하지 않은 여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이라고 우리는 하죠. 아니면 코리안 워 부르고, 흔히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잊기를 원해서 forgotten war라고,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그러나 그 브루스 커밍스 같은 분들에 의해서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것으로 번역됐던 The Origin of the Korean War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코리안 워가 전개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범죄를 낳았으며, 그런 역사들이 이젠 많이 밝혀졌죠. 그런가 하면 북녘에서는 코리안 워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북녘에서는 7.27 그 정전 협정이 서명됐던 그날을 전승절이라고 불러서 그 남과 북의 또 해외 동포를 포함한 우리들이 과거 역사 코리안 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코리안 워를 바라보는 각도와 시각, 표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과 정보와 판단을 서로 좁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표현도 좀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줄로 백년사를 압축한 건데, 분단 이후에 지금 나베라고 유명한 나베 선생님 아시죠? 이거 유명한 나베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 싶어서. 나베 어머니 아세요, 선생님? 나베가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씨를, 나경원과 아베의 합성어로 나베라고
요즘 한국에서 나베를 모르면 간첩으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우리 남녘에서는 미군정 치하에서 과거 친일 과거 청산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미군정에 의해서 오히려 거꾸로 양심과 민족을 팔았던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하여튼 모든 곳에 종교를 포함해서 학교 모든 곳에 특별히 사법기관에 경찰 조직에 군대 조직에 나라와 민족을 팔았던 도저히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후예가 오늘까지 그래서 요즘은 대한민국 정치 그런 제도 정치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되죠. 친일 청산 못해서 나베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친일 친미가 무슨 국시처럼 여겨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그런 정치 풍토를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투고 발언하고 쓰고 할 정도의 그런 변화가 더디지만 있는 거예요. 남녘 사회에. 반면에 북녘에서는 완벽한 친일 청산을 했죠. 그들의 자식들이 남쪽에 넘어와서 혹시 여기 계실까 봐 제가 말을 주의하면 그러나 사실이니까 일제 때 그 친일 지주 혹은 기독교 지주의 기주들이 넘어와서 그 끔찍한 서북 청년단이 조직되고 4.3 항쟁 같은 경우 혹은 남녘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빨갱이 사냥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사륙에 앞장섰던 그런 역사들도 있죠. 그런데 북녘은 친일 청산 토지개혁 그리고 그들이 70년 넘게 끝없이 가져왔던 이 자력갱생의 문제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그 어떤 민족의 존엄 국가 주권을 지켜왔던 그런 역사가 또 있죠. 그래서 남녘에서 이 다 항쟁이죠. 4.3 제주 항쟁부터 치면은 이 해방 이후 분단 뒤로면은 여순 항쟁 최근에 김용옥 교수님 서울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역사를 그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면 반제 민족 자주 시각에서 거침없이 1시간, 2시간 밤새 김용옥 선생이 얘기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요즘 점점 더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촛불혁명까지 남녘에서는 그 어떤 정황에서도 역대 대통령을 4명이나 감옥으로 보내는 힘이에요. 우리 민족의 힘이. 그래서 요즘은 우리 민족의 DNA라고 DNA 얘기를 많이 여기저기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일본에서 모두 6개 일본 대학에서 쭉 강의를 하고 집중적으로는 2대학에서 적을 뒀는데 그래서 일본을 좀 더 알게 된 것은 바다 건너 이웃인데 선생님들 잘 아시듯 미군정 때 만들어진 자민당이 오늘 74년이 되도록 우리 천안함 사건 2010년 그때 딱 8개월 민주당 빼고 후텐마 기지 이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가 8개월 만에 목이 잘렸던 민주당 빼고는 단 한 번도 그 일본의 소위 자민당이라고 한 자유민주당이라는 그 조직이 단 한 번도 그들의 불의가 그들의 범죄가 그 외세 지배 똑같은 외세 지배가 단 한 번도 권력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그걸 실은 일본에 몰랐던 역사는 아닌데도 그 속에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일본을 볼 때 새삼스레 우리 민족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민족의 그래서 최근엔 인류사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반면 바다 건너 우리 땅으로 오면 펜타곤의 공식 용어를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끝없이 소개하는데 대한민국을 펜타곤 용어에 범세계적인 지도를 놓고 펜타곤이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 Full Spectrum Dominance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완벽한 지배라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Full Spectrum Dominance라는 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사람 사는 공동체의 100%를 통제하고 장악한 지배하는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도 끝없이 민중에 의한 항쟁이 예를 들면 가보 농민 전쟁부터
때 그 반제 반봉건을 기치로 그 누구 말대로 일자 무식 농민들을 기본으로 한 그런 농민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면은 125년 촛불혁명까지 분단 이후에도 남녘에선 그 어떤 조건에서도 끝없는 민중의 항쟁이 역사를 미뤄와서 위대한 6.15도 있고 5월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39주년 기념 강연사 이게 대통령 됐던 2017년도 가고 올해도 가셨죠. 가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를 오늘 한번 굳이 짚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이 인류사적인 과제와 우리 민족사적인 과제인 이 자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저쪽 말로 하면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이 자주 평화 통일의 이 과제, 우리 민족사적 과제와 조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이 인류사적 과제의 상관성 이야기를 짚으려고 선생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이 1세기를 넘긴 125년 된 우리 민족사를 북과 남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제, 자주, 민족, 해방, 통일, 투쟁이라는 표현이 그냥 밥 먹듯이 곳곳이 모든 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 말하는 북녘동포들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다는 소문들이 밖으로 퍼져나왔던 그 고난의 그 제2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들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Made in USA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미국에서 제조한 북핵 문제. 본래 북핵 문제라는 건 세상에 없었는데 북에 핵무기 있다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 똑같죠. 이란에 핵무기 있다고 이란을 침략하기 위해서 온갖 사건들을 만들어내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이 오늘도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전개되고 있죠. 그게 2003년에는 이라크에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략 학살 무기 있다고 WMD 거짓말로 온 세상 속이고선 침략 전쟁 일으켜서 200만이 학살당하고 세계 제2위의 석유 대국이 초토화돼서 오늘도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런 이라크 전쟁. 2011년은 또 어떻습니까? 리비아 세계 산유 석유 부국 인권이 어떻고 뭐 독재가 어떻고 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초토화해서 오늘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위 반군들 부족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대사륙 항쟁으로 그렇게 해서 제국은 다 도둑 맞았죠. 여기 엑손 모빌부터 해서 여기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 세상의 모든 석유 이 오일 비즈니스가 다 도둑질해가고 그 땅의 민중들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전쟁 때처럼 민족 내부 전쟁처럼 보이게 해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선포로 온 세상이 특별히 미국 정부가 말하죠. 조선은 북은 핵무장 국가라고. 우리만 인정을 안 하죠. 아베만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요즘 아베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요즘 아베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고 하죠. 뭐 납치 문제니 그 일본 사람들이 납치 문제란 말을 입에 올릴 때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들이 의식이 있다면. 근데 그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서 일제 갑오농민 전쟁 때부터 우리 땅을 군합발로 침략해 들어왔던 일제에 의해서 1945년 8.15까지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학살당하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징병으로 끌려가서 잘못된 우리 민족의 수를 8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감히 13명 납치가지고 이놈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그게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죠. 그 납치란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위선이란 말이 그게 정말 사람의 심장에 있다면 근데 그게 일본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하트포드 유니버시티라고 커네티컷에 있는 대학에서 반세기 동안 세상 사람들의 IQ 국민 지수를 연구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마침 나왔는데 서방 사람들일수록 IQ 지수가 일반 국민의 지능 지수가 아이들처럼 유치원 수준으로 떨어져 간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제 1등에 들어가는 나라가 어저께 이용식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일본이에요. 일본. 이 일본은 가면 참 안 됐어요. 그 땅에 그 숱하게 많은 좋은 그 땅에서 발달되고 개발된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에 이로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사람들을 다 함부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마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지능 지수를 낮추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전개됐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게 왜 조미 대결사라고 하는 것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를 말씀 올리려고 125년 된 우리 민족사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74부터 74, 6.15, 14, 4.27, 9.19 그리고 이제 올해 한치 앞도 통일 문제 관련 정세를 전망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언제 4.27은 전망을 해서 꿈을 꿨었나요? 우리가 언제 남녘의 대통령이 수십 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백두산을 올라가서 천지물을 마실 수 있다고 우리가 익히 알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세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캄캄하기만 했던 정세가 순간 백두산 저희가 89년 임수경 데리고 국제평화대행진 하러 올라갔을 때 다들 걱정이 백두산 천지에 안개가 끼면 올라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다 걱정하셨는데 저희 행진단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신기하게도 그 천지를 덮었던 그 짙은 안개가 이렇게 서서히 거쳐갔던 기억이 올해가 만 30년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당장의 정세 전망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남은 올해 안에 그리고 북녘에서도 요구하는 연내 정상회담, 조미 정상회담을 최근에도 발표됐죠. 그래서 이 9.19 너머에 있는 어느 순간 우리는 또 한 번의 이 큰 걸음을 이제 내딛는 걸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걸음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따 자료에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다루고 어제 어느 선생님은 저보고 그 선생님은 그 국제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국제를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건방지지 않은 의미에서 그렇게 2년이 닿아서 통일 문제 가지고 지난 40년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5대륙 70몇 개 나라들을 다니게 됐고 이제는 남과 북녘은 120번을 넘어갔다 그러고요. 그리고는 중국과 일본의 그런 인연이 닿아서 중국 전역에 중국의 12개 대학에 강연 초청을 다니고 일본에도 마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 올린 우리 민족의 DNA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 올린 그 어떤 정황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70년, 60년 역사에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을 그들의 불의와 부정부패와 그 나라 팔아먹은 일을 민중이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으로 4명을 보낸 역사가 인류사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인류사적인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북녘에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던 상상할 수 없는 그쪽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은 우리같이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한두 해도 아니고 74년을 이기고 건너온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조미 관계 정상화라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혹은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싱가포르, 하노이 이런 북미 정상 이게 그냥 우리는 요즘
누구나 하는 말이 됐으니까 이거 일반적인 거구나라고 혹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인류사적인 사건인지를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6.15 19주년을 맞으면 오늘의 이 19주년의 의의가 더 깊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결론에 드릴 말씀을 이 앞에 첫 페이지의 마지막에 저도 이제 나이가 66, 내년 2월이면 67이 되고 이 자식이 이제 만 40이 다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다 보니까 무릎까지 나가가지고 무릎 수술까지 하는 나이가 돼서 요즘 이제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걸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숱한 자료 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이 조미 대결사가 이 책을 쓰게 된 지난 2년 동안은 가로 열고 핵대결사라고 그걸 다시 정정하면서 이것이 갖는 이게 인류사적 의의가 뭔가를 끝없이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이 남녘과 북녘을 해외 동포를 포함한 우리 그래서 1억이라고 합니다. 8천만이 아니라 1억에 가까운 우리 민족의 미래 운명이 좀 미친놈 같은 소리일 수 있는데 인류의 미래 문명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끝없이 쓰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 올리면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잘못되면 인류의 미래 운명 또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또 말씀 올리면 91년 소련방 해체 때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졌던 그 동구의 사회주의 위성 국가들이 쑥대밭이 되면서 그 위대한 그 러시아가 2등 국가, 3등 국가로 전락되고 세계 제1의 자원 부국이 알거지가 되고 그들이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석유가 통째로 도둑 맞아가는 그런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가끔 명소를 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1990년대, 2000년대 돈 버는 잘 사는 한국과 일본 등에 가면 그 8등신 백인 러시아 여자들이 몸팔러 다니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얘기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민족이 잘못됐다면 그 90년대 굶어 죽고 자국 깨면 붕괴한다고 듣고 자국 깨면 누가 처형됐느니 누가 잘못 저기 모란 악단 데리고 왔던 그 단장이 누구죠? 그 현성월 처형됐다는 거 몇 년 언론에 나왔죠. 뭐 공개 처형됐느니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무슨 뭐 연문설이니 뭐 이제 그런 만화 같은 얘기들이 중국 사람들도 저를 만나면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제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엔 다 사과했죠. 그러니까 거기도 미국화된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여하튼 그래서 그때 온 세상이 다 미국에 무릎을 꿇고 숨도 쉬지 못했던 그 1900년대, 2000년대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그때 우리 민족마저 숨을 멈췄다면 저는 인류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미 이 인류사에 전무한 전대미문의 제국을 일떠세웠던 그래서 The Only Global Superpower라고 하는 이 유일 초강국 밑에서 인류의 미래가 그때 이미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딱 한 나라가 지구상에 남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북녘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뭔가를 지켜내는 그 무엇이 저는 이 칠판을 많이 강의를 해서만이 아니라 저기 종합대학하고 조선대학교에 가면 충화대학 가면 그거 아마 사회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벽 전체를 칠판으로 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벽 전체가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1991년 소련방 해체되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올해가 40년을 맞는데 그 중국식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라고 말은 하지만 중국마저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켰던 어떤 원칙 중에 첫째가 제국주의 반대하는 반제였었어요. 그리고 자주였었어요. 그 반제 자주의 원칙을 거의 저버리다시피 했던 중국마저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이거를 그래프로 하면 이 영어로 왜 맥주드 프라임 있죠. 그러니까 최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봤던 대제국을 해서 모든 것이 그들이 스스로 부른 The Only Global Superpower가 됐죠. 그때 미국은 91년도에 북핵 문제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 북을 제거하기 위한 레짐 체인지에 들어갔는데 결론만 말씀 올리면 기고만장한 이 대세계 대제국이 그 경솔한 표현이 돼서 입에서 나오지만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코딱지만 하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교수님 그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하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큰 벽으로 말하면은 점 하나와 같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게 요즘 지구본을 보면은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구를 보고 우린 배워 자랐어요. 근데 유라시아 대륙을 지구를 놓고 요즘 또 다른 지도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 믿기 어렵지만 지정학적으로 코리아 페닌슐라가 그 지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의 지정학적 이 중앙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사회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회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90년대부터 2000년대는 미국이 모든 것을 가진 시대예요. 그 25년 동안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점에 불과한 그것도 자국 깨면 붕괴한다 그러고 굶어 죽는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이 대제국이 자신의 의사를 그 붕괴한다는 상대에게 관철시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역사예요. 온 세상이 다 여기 숨죽이고 이 군합발 밑에 들어가 있었을 때요. 근데 그 한 점에 불과한 그 존재에 의해서 지난 25년은 이게 내리막길을 걸어서 오늘은 미국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건 무엇으로 이제 이야기할 건가? 이제 그건 여기 제가 무릎 수술 직전에 발표한 그 소논문인데 1, 2, 3부로 돼서 서울 해내외 언론에 발표된 거를 선생님들 참고하십사고 오늘의 트럼프 지금 관련한 그 주호미 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룬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 다음 이제부터 영상을 쭉 넘어갈 텐데요. 이따 시간 없어서 결론 잊어버릴까 봐 오늘은 이게 미국이 땅으로 내려오고요.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예를 들면 선생님들 왜 북에선 그러죠. 외무성에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은 어떻든 형식이 권력 서열 2위예요. 저 자세가 나쁘니까 회담에서 배제하라고 찍어서 얘기하죠.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저 문제 있으니까 회담에서 배제하라고 감히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볼턴 배제 수순을 들어가서 여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그리고 미국이 부르지 않아도 세상은 미국을 쫓아가서 아련하고 미국에게 한번 눈도장 받으려고 차관급이라도 대통령이 나가서 맞아주고 그러는 게 세상은 힘의 관계입니다. 힘이 있으면 천하 없어도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으면 돌아서서 가는 게 세상의 인심인데 어떻게
자국 깨면 붕괴한다고 그러고 굶어 죽는다는 그 나라에는 미국이 수만 번을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국가 공식 국무장관이랑 그 비건이랑 아무리 연락해도 대답도 안 해주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는 그 관계를 어머니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힘의 관계에서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전대미문의 세계 제국이 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세상은 15분 남았다고. 이거 야 벌써 15분 남았으면 어떡하니,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요즘은 30대 중반의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 한 번 하는 건 한 번 하면 온 세상이 그걸 보도하고, 아니 여러분들 말하는 북한, 조선의 지도자가 신년사 하나 하면 온 세상이 그 신년사, 북녘말로 하면 신년사 학습을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뭘 말하고 올해 국제정세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 미국 대통령 신년사 듣지도 않아요. 영국 총리 쫓겨났죠, 이제 메이 총리. 관심도 안 가져요. 중국 주석 신년사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조선의 그 젊은 악마가 어떻고 지금 자기 형을 죽이고 누굴 처형하고 허구한 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힘에 의해서 정보를 가진 모든 세상이 실제 힘이 있는 나라들은 다른 거 안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로 가고 어떤 말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어떻게 해석해야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실제 내용을 세상의 가짜 정보에 의해서 속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 돼서 제 민족의 구성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속아 산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속아 살아왔듯이. 그래서 그 결론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서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얘기는 쭉 영상을 보시면 스스로 선생님들 판단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15분 남았다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건데 이게 하나라고 하는 얘기하고, 나중에 선생님 자료를 드리고 가니까 원하시는 선생님들 갖다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는데 자세를 바꾸라고, 예를 들면 상대 보고 너 자세 바꾸지 않으면 난 대답 만나주지도 않겠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게 힘의 관계인데,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온 세상이 머리를 조르고 쩔쩔쩔매고 말 안 들으면 침략하고 경제 봉쇄해서 한 나라를 날려버리고 툭하면 이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 일이기에 세계를 지금 세계 패권이고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대제국의 정상이 이 젊은 지도자 한 번 만나는데 하노이 회담 뒤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쭉쭉 가겠습니다. 요즘 이 볼턴 아까 제가 나베하고 그 황교안 참 고맙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과 나베 같은 원내대표가 오래 있어야 총선과 다음 대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볼턴 같은 인물이 지금 있는 것 실은 그 세상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꼭 역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부시가 했던 역할 같은 거예요. 부시가 온 세상을 상대로 9.11을 일으키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온 나라 그런 부시라고 하는 8년 동안 2차 대전 뒤로 온 세상이 거꾸로 알았던 미국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교육시켜준 시대가 부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농담 반 진담 반 역설이지만 부시의 인류사적 공헌이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볼턴도 그런 의미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까지 얘기가 나가냐면요, 이거 요번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선생님들 다 보셨죠? 공개 기자회견 공개 대담에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보좌관에 맡겼으면 지금 미국은 4개의 전쟁에 들어가 있을 거라잖아요. 이 4개 전쟁에 어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부터 최근에 작년에 12월 말에
시리아에서 트럼프가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전격적으로 빼냈던 시리아, 아프간은 이미 난리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 철분한 거 지금 흐지부지 됐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리아, 그다음에 최근에 베네수엘라 먼저 있고 지금 이란이죠. 볼턴에게 맡겼으면 지금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 글에서 많이 씨름을 하고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 2017년 5월 1일부터 미국 대통령이 난데없이 온 세상이 악마라고 부른 조선의 북한의 지도자를 두고 I respect him, 존경한다는 말, 그다음에 나중에는 지어는 그 러블레터가 오고 가는 무슨 연애하는 사람이 되고, 툭하면 기회만 있으면 respect him 그러고 I trust him 그러고, unless he's crazy, 미치지 않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이 나라. 예, 툭하면 짓밟고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미국이라는 거는 이거를 사회학 용어로 바꾸면요, 극단의 비정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는 것은, 평화운동하는 것은 극단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시민인 거예요. 미국 시민으로 극단의 비정상인 이 몬스터 같은, 이 괴물 같은 존재를 사람 사는 세상이 되도록 바꾸고, 평화운동이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더 깊게는 미국을 사람 사는 땅으로 이렇게 정상화 시켜나가는, 노멀리제이션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온갖 얘기를 하죠. 다 선생님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게 한겨레 신문 제목입니다. 볼턴이 트럼프의 그 꼬리냐 아니면 몸통이냐, 이런 질문까지 나가는데, 그 다른 언론도 아닌 중앙일보가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 물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중동이 우리 역사에서 그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국제관계에서의 그 거짓 범죄,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데 1등 역할을 했던 그 신문 중에서도 조선보단 덜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한때 가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 역할을 많이 했더니, 중앙일보가 최근에 밝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미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본 궤도로 올라가기 위한 워싱턴 내부의 전쟁에 다름없는 극한 정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온 세상의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자기 부하를 찍어 쫓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볼턴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이임사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밝혔던 용어, Military and Industrial Complex라고 하는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걸 요즘 더 풀어서 첩보 조직이 중심이 된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조직, 저기 선생님 혹시 화나서 가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화장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당신 너무하고 그렇게 그러시면 속상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 무슨 미친놈 같은 얘기를 하냐, 그렇게 야단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수 있으시니까 그냥 섭섭하게 그냥 가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하튼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국무부 대변인이 여기 본래에는 이게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동시병행. 이게 지금 볼턴을 찍어내리 누르면서 기자들이 국무성 대변인에게 물었더니, 북이 말한 병행, 동시 병행,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영철 강제 무슨 노동 무슨 김혁철 처형 이런 등등의 얘기에 제가 서울의 언론에 보낸 이 얘기는, 줄여서 말씀드리면, 출처는 조선일보지만 저는 워싱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오사카 G20 국제정상회의 때 트럼프가 서울을 가겠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정도 말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또 언론에 나오기를 판문점에 이번에는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난번 1차 국빈 방문 때 기후 때문에 판문점을 안 갔다고 하는데 기후 때문이 아니었다고 한답니다. 지금 나온 자료들은. 그래서 저는 한 달 전 이 트럼프가 6월에 간다는 직후에 언론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바라기는, 진심에서 바라기는 4.27 때 남북이 만나지 못하고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는데 6월 가기 전까지 북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들, 자세를 바꾸는 것부터 볼턴 같은 놈들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무슨 리비아 식이니 뭐니 해가지고선 핵무기 내려놓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다 안 하고 핵 전략 국가 대 핵 전략 국가로서 동등하게 대화할 자기 채비가 되면 그게 신속하게 전개가 되면 트럼프가 6월에 국빈 방문으로 서울을 갈 때 판문점을 간다고 지금 하는 게 그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선생님들 작년에 기억하세요. 4.27 그 역사적인 4.27 뒤에 온 세상이 5월 달에 5월 26일 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죠. 요즘 서울에서는 그걸 원포인 회담이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문 대통령이 조용하게 판문점을 넘어가서 통일각에 가가지고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또 온 세상이 놀란 적이 있었죠. 그래서 9.19가 3차 정상회담이 된 거예요. 근데 올 6월에 트럼프가 간다고 하니까 볼턴으로 대표되는 군산복합체 여기 주류 이 찌라시 언론, 미국의 찌라시 언론에 올리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용서하십시오.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런 다료를 말씀드리는데 그 트럼프가 제3차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찬물을 끼얹고 그래서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 나왔던 국가대표들을 처형했느니 이런 온갖 가짜 뉴스들이 앞으로 끝없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제가 서울에 아침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 발언은 북이 요구한 대로 가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 볼턴은 유엔 제재 지난번 단거리 미사일 5월 4일 9일 한 거 가지고 어겼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셰네헨 국방대행 놈이 자기는 볼턴하고 똑같은 발언했어요. 그 유엔 제재 어겼다고 그러는데 셰네헨은 지금 대행 액팅이에요. 액팅. 미국이란 대국이에요. 국방장관이 지금 5개월째 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 올리고 셰네헨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냐면 미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거의 그렇지만 락히드 마틴을 대표하는 그 무기 장사꾼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 장사꾼을 대변하는 국방장관 대행은 남북이 평화로우면 안 되죠. 세계에서 제2위의 국방비를 팔아주는 나라가 평화해서 무기 안 사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이 군산복합체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1년 발언한 뒤로 단 그 어떤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MIC라는 Military Industrial Complex를 입에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요. 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요. 팍스 뉴스의 공식 대담에서 Military Industrial Complex를 직접 논하면서 They like the war란 말을 해요. 군산복합체는 그 지금 볼턴이랑 걔들이 자꾸만 나를 전쟁으로 떠민다고 팍스 TV 대담에서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군산복합체가 볼 때는 여기서 다른 겁니다. 단 한순간도
백악관에 앉혀놔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예, 선생님,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서 북에서는 좋아하시는데 여기서는 북녘에서는 나이가 좀 들어지면 다 어머니라고 어르신한테는 그러는데 선생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이문을 온 세상에서 낳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군산복합체를 현직 대통령이 전쟁으로 끝없이 그래서 그걸 자기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감히 현직에서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끝없이 지난 2년 반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이게 무슨 빨갱이 좌파 언론이 아니라 중앙일보가 이런 걸 지금 전하고 있을 만큼 세상이 더디지만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한 존재들도 바뀌고 지금 감히 삼성의 이재용이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김호준 씨 같은 뉴스공장에서는 밤낮으로 지금 이재용 감옥 간다는 얘기하고 지금 대법원장 양승태부터 해서 지금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거 지금 6년 7년 만에 지금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우리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분단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는 식민과 분단의 적폐가 120년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민과 분단과 친일 잔재 친미 사대주의 세력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촛불혁명이 만들어냈지만 12명의 북녘 종업원들 납치해 간 거 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해요. 이번에 국제민주화 법률가 협회에서 전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남쪽에 들어가서 그 젊은 처녀 아이들 다 만나고 허광일 지배인 만난 다음에 다음 달인가 평양에 공식 초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다 알고 있어도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스테이트 테러예요. 국가 테러 범죄예요. 백주 대낮에 거짓말해서 납치해 간 거를 그것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촛불혁명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매를 들 때, 때릴 때 이걸 가려서 때려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아까 앞에 올린 125년, 1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반제, 자주 그 민족 해방, 독립 이 투쟁이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125년 만에 동학혁명, 갑오농민전쟁을 국가 기념으로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125년 전에 희생된 분들의 끝내라고 하는구나. 뭐라고 썼지 나 못 봤어. 그러니까 끝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도 못 보여드렸는데 섭섭하니까 한 장만 보여드리고 질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문정인 특보가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소개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낭문미 정상인 판문점에서 지난주에 그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이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존중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외교관계 수립하고 이거 하라고 미국의 지금 국가 전현직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트럼프 당신 잘하고 있다고 볼턴 같은 놈들 내보내고 지금 가라고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이게 지금 아까 사진에 나왔던 임동원 장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2차 대전 뒤에 온 세상을 침략하고 정권 교체한 그걸 윌리엄 블룸이라는 전직 CIA 요원으로 작년에 세상 떠나신 89세에 저분이 목숨 내놓고 저걸 전직 CIA 요원으로 여기 지금 우리나라부터 여기 있죠. 코리안 워 해서 온 세상을 상대로 한 저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신주처럼 모시고 100% 다 지금 워싱턴 말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현실이 안타깝지만 온 세상에 지금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국가 주권이 짓밟히고 민족의 존엄은커녕 사람조차 살 수 없는 땅으로 그게 미국이란 존재인데 그거를 지금 버텨 싸워서 6.15, 14, 4.27, 9.19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민족. 그래서 인류사적인 의의를 말할 수 없는 온 세상이 지금 코리아를 보고 있어요. 전 주로 미국
국제사회에 영어로 하는 세상이 다니다 보니까 끝없이 이런 질문을 요즘 받습니다. 언론에 자꾸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6.15 19주년을 맞으면서 이거 강연 준비한 거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여하튼 역사는 앞으로 더디고 어렵지만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으로 하자. 네, 저희 강사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강연해 주셨으니까 박수 한 번 더 크게 주실까요? 네, 잠깐 목 죽이시는 시간 갖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건데 시간이 늦은 만큼 아주 짧게 간결하게 포인트만 잡은 질문으로 몇 가지 들어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이 어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요. 제가 밥 먹고 하는 일들 이거라서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물어보십시오. 저는 평양에 가면은 제가 대학 교수니까 그 숙소가 거기 말로 초대소가 있어서 초대소 생활하지만 저는 북녘의 곳곳을 가고 술도 마시고 저기 아무나 만나고 그러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평양에 온갖 술집도 알고 가라오케도 합니다. 예. 저 임승민입니다. 네. If there is any possibility, 네. President 네. Trump 네. we visit to 평양 예. like same as 예. 압니다. 예.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왜 안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평양 갈 수, 아까 조엘 위트라고 아시죠? 조엘 위트. 전직 국무성 그 관료였었고, 예. 관료였었고, 지금 현재 이 미국 코리아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로 38 노트라고 하는 38 노스를 창간해서 운영하고 지금은 샘슨 연구원에 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 질문이 이겁니다. 그가 아까 말씀 올린 이겁니다. 지금 이게 조엘 위트, 38 노트 조엘 위트가 선생님 말씀하신 걸 했어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평양에서 트럼프 보고 미국 대통령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음 3차는 평양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히라고. 그래서 빨리 3차 정상회담을 밀고 가라고까지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더디지만. 그 다음 질문이요. 예. 가운데 그러면 그럼 고맙습니다. 내가 기계치라서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네.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친중이란 말을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일본 동포들 중에 책임 높으신 분이 중요한 간부들과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선 정 교수 중국 얘기 좀 하라고 그래갖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를 토할 정도로 우리 조선 북녘 동포들이 중국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분노가 있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유엔 안보리에서의 조선을 경제 봉쇄하고 금융 제재하는, 쉽게 말하면 북을 고립 봉쇄하는 데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북녘 동포들이 그걸 실제로 제일 느끼게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출입국부터 모든 게 막히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섭섭함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순망치안이라고 중국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하는 모택동 주석이 써서 유명해진 말, 그런 관계라고 하면서 이웃 형제라고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 제1동포들에게도 있어서 제가 자꾸 그런 글을 쓰고 말을 하니까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우리 민족이 북녘을 예를 들면 2,500만 아니에요? 중국은 인구로 13억, 15억인데다가
그 나라의 민족만 공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게 56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몇만 되는 것들 몇만인 민족은 56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넘는 소수 민족으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다 그런 나라에서 더군다나 시진핑 전까지는 소위 집단 지도 체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세계의 큰 권력 그 파벌이 흔히 말하는 저 상해방 뭐 저기 태자당 그 혁명 1세대 자녀들 그다음에 공산주의 청년회가 공청단 해가지고 세 파벌이 권력을 나눠 먹고 이권을 나눠 먹으면서 썩을 대로 썩어 갔던 그 나라에서 조선에 대한 어떤 그런 반제 자주 이웃 사회주의 혁명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있는데 중국이 바보 노릇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칼을 들어서 중국을 하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그 중국 관계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조선에 가면 잘 알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조선이 입 바깥으로 혹은 문건으로 중국을 때릴 때는 그거는 정말 참다 어떤 도를 너무 넘을 때는 그때는 때리는데 끝없이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그 이제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요 서방 언론이 시진핑 주석 시대를 마치 중국이 무슨 황제, 시황제, 뭐 절대 권력 그리고 뭐 그거는 서방 중국을 쪼개서 11개 나라로 만들려는 CIA나 이 서방 권력이 2011년 10월 호금도 주석이 마지막 10년 임기에 당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때 발언한 유명한 말이요. 중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중국 사회와 인민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미국화를 얘기했어요. 그때는 서양화란 말을 합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자본주의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서방 반중 세력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로 그런 같은 정치적 판단과 그 신념을 갖고 있는 후계자가 그게 시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서방은 서방식으로 여기 중국한테 인권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소위 민주공화 다수당 이런 말로 중국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중국이라는 세계 2위, 3위 대영토에다가 100몇 개가 넘는 민족이 있는 그 땅을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서방에서 말하는 소위 자유민주 인권이니 뭐니 하는 이들의 말장난인데 시진핑 주석은 8,700만 중국 공산당 중에 절대 다수가 미국화되어 있는 그 당에서 그거를 본래 사회주의 혁명 초심으로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3월에 전격적으로 중국을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인 제가 작년에 여기 안 왔죠. 3년 전에 왔으니까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왜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가 갔을 때 그 시진핑 주석과 그 펑리완 부부가 왜 선물을 나중에 이렇게 줄 때 뭐 자기 키보다 큰 도자기부터 왜 선물을 쭉 설명하는 거 영상에서 보셨죠? 제가 그 직후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물었어요. 도대체 그 값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3억 위안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3억 위안이면 여기 빨리 수학 잘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 올리냐면 중국 사람과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이 조선 형제들에 대한 사죄의 뜻이 담긴 거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역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 말하는 거는 이것만 갖고 또 우리가 밤을 새야 할 텐데 말은 무역 전쟁인데 지금 세상은 다국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주의라고 하죠. 유니폴라라고 하는 일극 지배, 미국과 서방이 지배했던 500년 일극 지배가 오늘 이거 어디 갔지? 칠판. 이 조선이라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마치 점처럼 보였던 이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 세계 인류사의 전무한 대제국이 무너져 내려오기 시작해서 25년이 된 오늘, 그 동안에 중국도 시진핑 주석 체제로 들어가면서 함부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절대 다수가 이게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사람들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주석이면서도 조선을 도운다고 말할 수 없고 조선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조선을 함부로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있던 상태가 시 주석이 헌법을 고치면서 그 소위 말하면 황제처럼 밖에서 말하는, 직접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처럼 당 유일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어떤 입장과 사상과 생각이 당 군 정에 이렇게 그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 지위를 갖춰서 오늘 1대1로까지 가가지고 지난 5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난 다음 날 중국으로 가서 152개 국가에서 5천 명 대표들이 모고 40개 국가 정상들이 모인 1대1로 회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가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3자 회담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화에서. 그래서 오늘 세상은 다극화되고 있어요. 유니폴라에서 멀티폴라라이즈드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볼턴 같은 이 네오콘들이나 이 군산복합체가 지금 그 발버둥을 치는 건 1급 이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거고, 저는 이 글과 지금 여기 글에서 그 논하는 건 그 닉슨, 그 케네디 닉슨이 미국 내에서는 다극화주의자라고 불려요. 예를 들면 케네디가 암살되죠. 그 저기 닉슨은 저기 임피치해서 시키죠. 심지어 레간은 한번 저격받죠. 트럼프 암살설은 임기 시작 전부터 계속돼서 오늘은 직접 그 피지컬 이게 어세시네이션이 안 되니까 헌법의 이름으로 임피치한다는데, 이번에 뮬러 특검으로 러시아 게이트라는 가짜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했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지금 또 무슨 그 사법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임피치한다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아닌데 실은 세상이 지금 축이 무너졌어요. 그 축이 무너져서 세상이 지금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지는데 그 사이에 25년 동안 조선이 굶주리고 피땀 흘려서 저기 이 미국을 용서하십시오의 남자들이 이거만 할게.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혹시 발레 파킹 하신 분들 계신가요? 발레 파킹 하신 분 지금 저 친구가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키를 받아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발레 파킹 하신 분들은 뒤에 가셔서 발레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기 그리고 도로 오십시오. 더 있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이 용서하십시오. 뭐 저기 남자들 왜 거기 잡히면 꼼짝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치 조미 대교를 지난 25년을 보면 온 세상을 다 짓밟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이 상상치 못했던 어떤 그 강자에게 미국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러시아가 살아났어요. 그 러시아가 살아난 배경에 역사적으로는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역사에서는 최초로 대국의 국가 원수가 조그만 나라를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000년 7월에 찾아갔던 역사가 있는데 세상이 그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저는 그때 푸틴이 찾아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어떤 그 일화가 있는데, 오늘 러시아는 21세기 초 인류의 존경을 받는, 푸틴은 인류사적인 인물로 다시 부상하면서 다 망한 러시아를 온 세상이 존경하는 나라로 부활시킨 그런 또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우리 민족이 피 흘리고
지난 25년이란 이 세계사를 뒤집는 과정에 러시아, 중국이 살아나면서 오늘 조중로라고 하는 이 북방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반제 자주를 원칙으로 하는 이 나라들의 이 연대 체제가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4번을 중국을 가고 올해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금 이 세 나라들에 의해서 500년 서구 일극 지배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워싱턴 내에는 세상이 지금 멀티폴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화 공존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동 번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그게 소위 말하면 다극화주의자들이에요. 그걸 저기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섰던 닉슨이 그리고 중국을 몰래 방문해서 72년도에 문을 열고 79년에 가기 전에 쫓겨난 이유는 중국과 화해한 죄가 있어요. 레간은 러시아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질문에 그 중국 러시아 관계는요. 그 단순히 옛날 무슨 사회주의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다 새롭습니다. 조선만 100년 동안 지금 한 길을 걸어와서 지금 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한 핵 전략 국가로 우뚝 서서 그동안 쩔쩔맸던 지금 러시아, 중국이 손잡고 세상을 근본에서부터 바꿔가고 있는 이건 인류사적인 사건이 오늘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 관계를 저는 봐야 한다고 늘 말하고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저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20년 동안에 우리 남과 북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이제 한국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남과 북이 오늘 빌드업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북한을 말씀하실 때, 그 무엇인가 그 민주주의, 북한이 다른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중국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북한만이 오로지 고난의 역사를 쭉 지내면서 지켜왔다. 뭐가 다르다. 그거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아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 아까 우리 뭐 요즘 뭐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찌라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찌라시 뉴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찌라시 뉴스가 우리 중국하고 여기서 나온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미국의 뉴스 찌라시가 더 시작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여기 저기 위원장님 여기 선생님들 몇 시에 나가는 겁니까? 이 건물을 나가는 게? 저희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안에 10분 안에는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이거 먼저 뒤에 거 먼저 말씀 올릴게요. 이게 그 노암 저기 어머니 선생님 여기 언론 아까 찌라시라고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는 매스 미디어라는 매스 소사이티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이 개념 대중사회 대중 언론이라는 역사는 약 이제 100년이 잠깐 넘습니다. 그 미국 그 언론사를 보면 그거를 한마디로 노암 촘스키 MIT 그분이 이 말로 정의합니다. 그 매스 미디어는 매스 소사이티를 대량 디셉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중 조작하고 그 사람들을 디시브해서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요즘 미국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University of Hartford라고 그 커네티컷에 있는 하트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무엇이 저걸 촉발했는가? 이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면 주류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코퍼레이트 미디어예요. 기업 언론. 그러니까 요즘 언론 뭐 뉴욕 타임즈, 고니, 뭐 워싱턴 포스트, CNN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 올렸는데 이번 러시아 게이트 하나만 놓고 보면 2년 반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날조 조작 거짓을 내놓으라는 전문가들 학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게 지금 뮬러 특검으로 2년 반 만에 드러났는데 오늘도 똑같은 그 거짓과 날조로 그 소위 미국민과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무슨 뭐 진보 빨갱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직에 올라와서부터 CNN 보고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요. 뉴욕타임즈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요. 이게 트럼프가 미쳤는가 아닌가는 그런 걸 감히 그렇더라도 그걸 말할 수 사람은 대부분 말 못하는데 트럼프는 말할 정도로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독립언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 귀를 막 눈을 감고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만 해도 우리 뭐 북한 보고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지금 시리아가 인권이 어떻고 뭐 베네수엘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여튼 100% 거짓인데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현실이거든요. 이거 2014년 건데도 이거 절대로 미국이 서방 언론이 이스라엘 인권 문제 하나요? 못하죠. 다 유엔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유엔 차원에서 제재한 적 있나요? 없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건 안 보이고 이게 그 이스라엘이 military occupation이에요. 그냥 컬러니만이 아니라 그리고 무작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디펜슬리스예요. 무기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남녀노소가 짓밟히는데도 유엔이 지금 70 몇 년 45년부터 지금 74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엔에서 제재가 한 적 없어요. 워싱턴이 이스라엘을 감히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것을 저들이 쥐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미국은 자이어니스트 주라고 하는 소위 네오콘들이라고 말하는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가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죠. 그래서 부시 라인은 옛날에 그 WMD 말하에서 지금 세계 2위 석유 부국을 지금 알거지로 만들고 이게요. IS 하시죠. 이거를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8년 동안 만들어서 시리아를 초토화된 거를 트럼프가 푸틴이 뒤집어 엎고 트럼프가 동의해서 빠져나오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온 공화당 대선 주자가 자기 대선 기간에 IS는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폭로를 해요. 이거 이제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목다고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IS를 미국 대통령하고 국무장관이 이번에 지금 이제 힐러리가 곧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거 다 숨겨진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예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런 거 중동을 발카니제이션이라고 유고슬라비아를 그 위대한 유고슬라 연방을 7개 나라로 1990년대 후반에 쪼개지 않습니까? 그 세르비아 수백만을 학살하고 7개 나라로 쪼갰을 때부터 그 발칸 반도를 쪼갰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말이 발칸화란 말이 만들어져요. 이 사회과학에. 그래서 그걸 발카니제이션인데 지금 중동을 발카니제이션 하는 목적은 더 그레이더 이스라엘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게 다 지나간 얘기인데 이게 왜 자니 터커 칼슨이라고 옛날에 그 팍스뉴스의 대표적인 보수라는 언론 팍스뉴스가요. 트럼프 이 시대 들어오면서 놀랍게도요. 리버럴이라는 미디어가 백주 대낮에 2년 넘게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선생님들처럼 지금 앞에서 그 주류 언론과 싸우는 일을 지금 팍스뉴스가 하고 대표적으로 터커 칼슨이 나와서 지금 이거 시리아의 무슨 케미칼 웨폰으로 뭐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시리아 그 아사드를 한 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팍스뉴스가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얼마 갈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베네수엘라 이게 유고슬라비아를 7개로 쪼갤 때 소로스하고 미국 여기 나토 애들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선 쪼갤 때 이거 편데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놈들이 들어가서 저런 칼라 레볼루션이라는 게 다 이겁니다. NGO들 시켜서 한다는 말이. 이거 지금 저놈 후안 고아이도 지금 마이크 펜스가 저러고 들어가 있죠.
이 새놈들이 지금 한다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지금 여기 이 시간이 없다고 이거 지금 뉴욕 타임스 저기 베네수엘라 문제 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 갖고 저렇게 지금 시민들이 투쟁하는 거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북한의 장점이 뭐라고? 이거 참 북한에 대한 장점이라보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점은 맨 앞에 선생님 이거 맨 앞으로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거 아까 기계 만지시는 분 좀 도와주십시오. 맨 앞으로 좀 가져가면 우리 민족의 DNA를 얘기했던 이유는요. 선생님 대한민국은 선생님 잘 아시듯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미군정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란 것도 미국이 안 치고 이승만이라는 놈도 미국이 데려와서 앉혀서 대한민국의 군대, 경찰 모든 곳에 90% 이상을 친일민족 반역자들로 세워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1987년 영화 보셨습니까? 87항쟁 그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불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DNA가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성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민중이 집단으로 불의를 응징하는 그 투쟁이 지금만 아니라 우리 전 역사를 보면 있어요. 옛날에도 끝없는 농민 항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촛불혁명은요 인류가 모르는 역사예요. 5개월 동안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녀노소가 나와서 그 국가 권력을 촛불로 무너뜨린다? 세상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다니면요, 제가 영어권 다음 주에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영어권에 가는데 그 외국인들이 요즘 코리안들을 볼 때 제 경우에 중국 사람들이 보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코리안들한테 앞에 오면 자세를 좀 이렇게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받는 질문은 주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대표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그 영토가 넓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세계에서 최대 자원 부국이 러시아예요. 천연가스와 석유와 자원 부국이에요. 핵무장력은 미국보다 4세대가 앞섰다고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한 언론에 터키가 왜 F-35 그 비행기 사느니 많이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터키가 방공 엔티 에어 미슬 그거를 S-400을 러시아 걸 사느니 마느니 해서 난리인데 그 이유가요. 러시아 S-300부터 지금 500까지 나와 있는데 500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고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데 300으로도 미국이 만든 모든 미사일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 다 러시아, 값도 미국의 패트리엇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조선은 더 싼 걸 만들어서 지금 예멘은 옛날에 90년대 예멘 통일 국가였을 때 조선이 준 무기 갖고 지금 미국이 준 사우디아라비아 최신의 무기들 다 옛날 걸로 지금 스커드 미사일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장점은요. 북은 아까 말한 대로 세계를 다 먹고 인류사에 없는 제국을 일떠세운 미국을 굶주려 가면서도 70년을 꼼짝 못하게 잡은 그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건 남녘 동포들이 지난 70년 동안 그런 엄혹한 조건에서도 세계 경제 11위 대국으로 물론 숫자상으로 아직도 남녘에 그런 민중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자살공화국이 있고 숱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녘 동포들이 이룩한 어떤 위대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북녘 동포들은 북녘 동포들대로 자기들이 처한 조건에서 그분들은 민족의 존엄을 얘기해요. 사람의 존엄. 그리고 그다음에 자주라고 하는 것을 목숨보다 중히 여긴다고 이 발끝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배부른 돼지로 사느니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존엄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 미국이 온 세상을 들고 왔잖아요. 심지어 중국, 러시아까지 지난 25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피 터지는 아픔이 있었는데 중국, 러시아까지 동원해서 온 세상이 고리밥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그 먹을 것도 없다는 그 땅에 우리 민족이 세상을 그러니까 바꾼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미 대결이 아니라 미국으로 대표되는 온 세상이 지난 25년 동안 유엔까지 해서 북을 고립압살 정권을 교체하려 했는데 실패해서 오늘 북미 정상이라는 게 태어난 겁니다. 거기까지